네, 이제 시간 돼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학생회 협력진로국장 신현지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고요. 네, 오늘 저희 총학생회랑 학생처 SSC랑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 선배님의 성공 스토리 3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학생처장님께서 큰 도움을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총장님과의 만찬이 잡혀서 부득이하게 불참하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학생처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선배님은 이제 역사교육과 1사학번 나홍재 선배님이시고 그 작년에 그 제66회 행정고시 5급 공채로 합격하셔서 지금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서 사무관으로 소습 중에 있으신 선배님이십니다. 네, 이제 선배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수습사무관 나홍재입니다. 사실 이런 교수님이 말씀을 그냥 학과 행사, 단과대 행사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요. 일단 아직 성공은 안 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부담스럽네요. 우선 그래도 저를 부르는 거는 행정고시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니면 준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네, 다행이네요. 사실 막 성공을 못해서 성공 스토리는 없고요. 거의 다 이제 제 고시 소개나 아니면 제 수험 생활에 대한 간단한 소회랑 그리고 간단한 FAQ로 준비해 봤습니다. 1시간 강연에 30분 질의응답이라고 잡혀 있던데 사실 뭐 제가 1시간 동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질의응답 많이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랑 행시 소개, 그리고 저희 연수 과정 간단하게, 그리고 사무관으로서 일하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네, 첫 번째로 저입니다. 사진이랑 많이 다르죠? 종암동에 모 사진관에 있는데 취업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주셔요. 나중에 취업할 일 있으실 때 꼭 그쪽으로 가시면 작품을 만들어 주십니다. 네,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 1사학번이고요. 아까 작년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저는 2021년도에 65회로 합격을 했고요. 학업 때문에 1년 학업 유예를 하고 작년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기수가 바뀌어서 이제 66회로 수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의 문화예술과 수습사무관으로 있고요.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 부처 면접을 보고 12월부터 정식 사무관으로 발령이 날 예정이에요. 조금 TMI를 알려드릴게요. 제 수험 생활인데요. 저는 2018년 여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육행정식으로 공부를 시작했고요. 19년에 2차에서 떨어지고 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차가 연기된 충격과 함께 저도 1차에서 떨어졌고요. 그리고 TO가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너무 상처를 받고 마지막에 못 해먹겠다 하고 일반행정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 그러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합격해서 이제 21년도에 총 합격을 해서 총 수험 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1년 11월까지 최종 11월까지가 수험 기간이고요. 앞에 괄호를 치고 17년 3월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 전역 날인데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유혹이 너무 많더라고요. 처음에 예비수당 결제를 끊어놓고 1년 동안 일주일에 4번 정도 술 먹어가지고 1년은 삭제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시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시작을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크게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행정고시라고 하는 건 보통 저희가 문과들이 많이 보는 5급 공채 행정직을 말하고 기술고시는 5급 공채 기술직, 입법고시는 국회 5급입니다. 법원행시는 법원 5급인데 여기서는 많이 뽑지도 않고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어가지고 생략을 하겠고요. 외교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연수도 같이 받고 같은 5급으로 임용이 되긴 하는데 이쪽은 시험의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역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고시랑 제가 말씀드릴 거는 행정고시랑 기술고시가 대부분일 거예요.
네, 이제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행정부의 사무관으로 임용이 됩니다. 사무관이라고 하면 딱히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가공무원 계급 체계가 1급부터 9급까지 있죠. 6급부터 9급까지는 다 이름이 있는데 통칭 실무상으로는 주무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5급이 사무관, 4급이 과장, 국장이 3급이 국장이 되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자기 급수 이름으로 불리는 건 사무관 유일합니다. 이 사무관이 무슨 일을 하냐? 이 6급 이하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의 가장 큰 차이는 실무 공무원이냐 아니면 정책 공무원이냐 하는 것인데요. 5급 사무관들이 정책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말단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중앙으로 가면 시다발이라는 뜻이죠. 사무관의 핵심 업무에는 정책 기획, 예결상 관리, 보도자료 작성, 법률 재개정 그리고 기타 정부 업무 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말 모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 기획인데요. 정책 기획이라고 하면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와닿지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제가 연수원에서 정책 기획을 하면서 이게 제가 쓴 보고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냐, 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법령은 뭘 재개정해야 하는 등 이런 거를 보고서로 제출해서 써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과장님이 까시겠죠? 그럼 그걸 수정해서 또 제출을 드립니다. 그럼 아마 또 까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수정해서 제출하는 게 저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무관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최초로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행시, 회계사, 변호사 이 정도가 지금 문과에서 볼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시험 3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3개 중에서 저희 행시 연봉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가끔씩 가슴이 아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행시를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고 굳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일상에서 되게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학생활 하시면서 장학금 때문에 불편했던 적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일상에서 복지제도라든지 아니면 체육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게 문제가 되고 난 이걸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사범대를 나왔지만 제 이제 동기들이 대부분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어떤 불편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학생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초년 사무관한테는 그런 권한 따위는 없고요. 조금 더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면 그런 권한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험의 직렬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험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기술고시는 거의 사실상 이과 공대에 있는 거의 모든 전공들이 각자 직렬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기계직, 화공직, 전기직 정도는 전산직까지 좀 많이 뽑는 편이고요. 되게 많아요. 토목직, 산림직, 환경직 하면서 되게 많은데 이 직렬들은 보통 많이 뽑아봤자 2-3명씩 뽑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을 뽑고 일반 행정직이 전국직과 지역직으로 나눠집니다. 지역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도청에서 일하는 거고요. 전국직은 다른 직렬들과 같이 전국 세종시에서 정부청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경직은 보통 경제부처로 많이 가고 교육직, 사회복지직, 교정직, 검찰직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사회복지직이 3명 정도 뽑는다고 알고 있고 교육행정직이 원래는 10명만 뽑았는데 요새는 한 6명에서 7명 정도 뽑는다고 알고 있어요. 각자 직렬들이 과목이 조금씩 다르고 가게 되는 부처로 다르니까 나무위키를 참고하셔서 한번 잘 알아보시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한 시험 절차입니다. 크게 이제 0차,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0차라고 하는 건 자격 요건이에요. 이게 자격 요건이라고 하지만 되게 쉽습니다. 토익은 700점만 넘기면 되고요. 한국사도 2급 이상 따면 되는데요.
이게 원래는 유효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 정권에서 이런 부담을 줄여준다고 해서 이제 유효 기간이 없어졌을 거예요. 한국사는 아예 없어졌고 영어는 이제 5년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영탈이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토익을 받다가 700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직렬에 따라서 그 관련 기사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정기직은 전기기사, 뭐 토목직은 건축기사나 토목기사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험으로 가서 1차 시험은 객관식, 2차 시험은 논문형, 그리고 3차 시험은 면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쟁률이 보통 한 50대 1 정도 돼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 7배수를 거르고 2차 시험에서 1.25배수를 거르고 마지막에 3차에서 1배수를 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각각 1차, 2차 둘 다 한 7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차는 객관식이고 혹시 피셋 풀어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피셋은 이제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헌법에서 4과목으로 이루어지는데 피셋 점수를 올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다수설은 아닙니다. 그리고 2차는 논문형 시험인데 이제 5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올해 이제 아마 내후년부터 4과목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거는 논문형 시험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2시간 동안 120분 동안 10페이지를 쓰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악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3차 시험은 면접인데 이제 이 면접 결과를 점수화하지 않아요. 단순히 상중하로 나누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셔야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시험입니다. 이게 폰트가 흐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1교시에 헌법이랑 언어 논리를 같이 보고요. 2교시 자료에서 3교시 상황 판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준비하고 계신 분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90분에 40문제, 한 문제당 2.5점이고 광호별은 40점 이상 넘어가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꽈락이 아니라 평락입니다. 이게 평균 60점 이상을 누가 못 맞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1년도에 시험을 봤을 때 입법고시 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이 60점이 나왔어요. 이게 그때 1차 선발 예정 인원을 못 채웠거든요. 시험이 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우면 평락자가 속출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딱 60점일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잘 찍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 때 제가 56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은 7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마다 상당히 상이합니다. 이제 21년까지는 그래도 한 75점 안팎으로 유지가 되던 편이었는데 22년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67.5점이 나왔고요. 작년에는 시험이 좀 쉬워서 일반 행정 커트라인이 84점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보통 재경직 커트라인이 일반 행정보다 조금 더 높거나 동일한 편이고요. 예전에는 교육행정직이 조금 낮았는데 선발 인원이 줄어들면서 이제 교육행정직은 일반 행정직하고 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1교시고요. 헌법 25분, 언어 논리 90분으로 이루어지고 쉬는 시간 없이 한 번에 2과목을 같이 보기 때문에 시간 분배가 중요합니다. 일단 언어 논리 시간에 헌법을 푸는 건 가능한데 헌법 시간에 언어 논리를 미리 풀어놓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아직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시면 언어 논리 시간에 헌법을 풀 시간이 없습니다. 헌법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개별 법령, 판례 이런 것들을 외우는 거예요. 열심히 외우셔야 합니다. 이게 법 과목이 특징인데 처음에 봤을 때 이제는 저희 세대는 법대 출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 과목을 처음에 봤을 때 이해가 되게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암기가 이해에 선행합니다. 일단 외우면 시험장에서는 어떻게든 풀 수 있으니까 일단 무조건 외우고 헌법 본문을 외우고 개별법을 외우고 판례를 외우고 통치체계를 외우고 또 판례를 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너무 과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아슬아슬하게 붙으면 불안하니까 적당 수준으로 한 80점 정도만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뭐 9급, 8급이나 변시랑은 다르게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는 부담을 많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언어 논리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왼쪽 게 언어 문제고 오른쪽 게 논리 문제인데요. 왼쪽은 이제 저 정도 되는 길이 이게 시험지 반 페이지거든요. 한 페이지에 두 문제가 나와요. 최대한 빨리 2분 10초 안에 이 글을 읽고 답을 찾아내는 시험이고요. 이거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논리 퀴즈 문제인데 이건 처음에 풀었을 때는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냥 답안지 보면서 열심히 그 논리 구조를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공부법이라고 하면 정보 처리 능력, 논리성, 유추 능력 이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요. 우선 지문 자체가 너무 길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문에서 정보를 빨리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 가끔씩 추론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럴 때 되게 가끔씩 이건 아무리 봐도 기출 문제더라도 아무리 봐도 이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유추가 아닌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들은 약자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혹시 사회문화 수능 때 사회문화를 보셨던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사회문화에 표분석 문제가 나와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계산이 더러운 표분석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거를 다 이것도 2분 10초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다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최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내서 내가 필요한 계산만 하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숫자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서 그 센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숫자에 좀 약한 편이어서 저는 최대한 피지컬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는데 네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를 누구보다 빨리 한다는 마인드로 시험에 임했고 정말 내 두뇌 구조가 잘 안 따라가서 이 시험에 너무 안 맞다 싶으면 제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득점은 안 돼도 평탄은 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황 판단인데요. 상황 판단은 보통 이제 퀴즈 문제랑 법조문 문제, 계산 문제로 나눠요. 이게 퀴즈 문제인데요. 딱 보면 아시다시피 IQ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는 머리가 안 좋다 하면 그대로 넘기셔야 돼요. 저는 대부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부분 넘기니까 이런 법조문 문제를 다 맞아야 돼요. 법조문을 읽고 이 법조문에 있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밑에 내용들을. 근데 이건 어렵지 않고 그냥 조문 읽고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시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커트라인이 다 70점대였잖아요. 40문제 중에서 대부분은 35문제도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푼 문제들만 정확하게 맞추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고요. 굳이 공부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40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안쪽 10문제 정도가 퀴즈 문제로 나오는데요. 한 문제당 2.5점이잖아요. 그러면 그 IQ 테스트 문제 10문제를 다 틀려도 75점이 나오거든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다 맞추고 산술적으로 10개를 찍으면 2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80점이 나와요. 그러면 과목마다 그렇게 80점이 나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성 시험들은 그냥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내가 안 된다 싶은 걸 과감하게 넘기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 2차입니다. 2차 시험은 2시간 동안 10장 분량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5과목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그리고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 정치학, 재경직은 재정학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각자 다 다른 분야잖아요. 그래서 경제학과는 경제학을 잘하겠지만 또 다른 법 과목이나 행정학 같은 쪽은 약할 수가 있어서 어떤 경우에 평균을 내서 합격 커트라인을 넘었는데 한 과목이 꽈락이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꽈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여기도 다 100점 만점인데 여기는 합격 커트라인을 보시면 60.07점, 56.2점, 54.66점 이렇게 나와요. 되게 낮죠. 이게 채점 기준이 문제 때문인데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입니다. 이제 모든 시험지가 2차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는 2문제밖에 안 들어있는데 보통은 이게 제가 합격했을 때 시험 문제고요. 보통은 한 페이지에 3문제가 나오거나 경제학 같은 경우는 2페이지에 3문제가 나옵니다. 20점, 30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10점당 한 페이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페이지를 쓰는 거고요. 보면 난이도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학부 경제학과 4년 과정을 전체로 응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학부생이 못 풀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학부 수준이라고 하면 정말 범위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가늠을 할 수 없는 게 문제죠. 요새는 그 행정고시를 별칭으로 경제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 점수가 실제로 당락을 결정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답을 제일 잘 풀었을 경우에는 점수를 많이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상 예전에는 경제학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오지 않고 그냥 2008년 금융위기가 있을 때 뭐 대한민국의 대응법을 논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냥 보시다시피 수학 문제예요. 수학을 많이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선어 문제 나오고 문제별로 2문제에서 5개 소문항이 나오고요. 푸는 방법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식을 써서 답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정답을 딱 명시를 해줘야 합니다.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으니까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수업은 이제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전공 수업들을 말했는데 그냥 경제학과 수업 전체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고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점을 버리거나 수업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를 않는 게 특히 경제학 정경대 전공을 본 전공이나 이준 전공으로 두시고 계신 분들은 되게 열심히 들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 보통 시험 관련 과목이라고 하면 미시이론, 거시이론까지만 듣고 그 다음 강론들은 굳이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본 이 시험에 저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합격자들 중에서도 정답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유승환 교수님, 저는 경제 이중이었는데 유승환 교수님 전략가정보의 경제학을 들으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풀었었거든요. 생각보다 학교 경제 수업, 강론 수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 행정법 과목인데 이것도 역시 2페이지에 3문제가 나옵니다. 행정법은 이제 문제가 나오고 밑에 참조 조문들이 반 페이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이 문제가 대부분 어떤 사례예요. 뭐 어떤 미장원이 미용실이 영업 정지를 받았다. 어떤 업소가 퇴폐업소로 지정이 돼가지고 영업 정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소송을 걸었다. 이럴 때 이 사람이 소송을 제대로 건 게 맞냐? 소송에서 이길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사가 아니니까 이걸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최대한 많이 보면서 그 결론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각 짜맞추기라고 했는데 다른 민법, 형법 이런 거랑 다르게 행정법은 법전이 없어요. 개별 소송법만 있고 그냥 개별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되게 퍼즐 조각을 많이 그냥 던져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그 퍼즐 조각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짜맞추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이랑 지방자치법, 경찰법, 정보공익법 이런 강론들이 있어요. 보통 3문제가 출제되고 총론 2문제, 강론 1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이거는 쟁점의 정리, 사안의 정리. 지금 사안에서는 이런 게 문제된다. 학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다. 그리고 판례는 긍정설을 택했다. 검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판례 입장이 틀리고 부정설이 맞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 판례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결론을 지어주는 게 시험의 과정이고요. 강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경제학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학원 강사로 정성균이나 류준세 이런 여러 강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합격수기나 그런 데 보면 되게 추천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법 과목 수업이 법대가 없어졌지만 행정학과에 공공관리자를 위한 행정법 이런 수업들이 개설이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이런 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째로 정치학인데요. 3번째로 이 정치학과 행정학을 합쳐서 논문 과목이라고 해요. 이런 건 이제 특히 정치학은 비교정치, 국제정치학, 정치철학, 정치경제 이렇게 4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비교정치는 그냥 선거제도, 의회제도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국제정치학은 사실상 세계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두 개는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이고요. 여기서도 뭐 의회 운영 방식에는 뭐뭐가 있는데 밑에 이제 문제, 뭐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 효과적인 의회 운영 방안을 논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논문 과목은 진짜 10페이지짜리 소논문을 써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달달 외워서, 그냥 교과서든 수험서든 달달 외워서 그걸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내가 쓰는 글에서 논리성이 드러나 있어야 하거든요. 뭐 이 경우에도 뭐 이 문제로 따지면 보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가 갖는 장점과 단점을 논하시오라고 했을 때 수험서에 장단점이 많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장단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상임위원회 운영이 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분들이 뭐 수준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도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면서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문, 2문, 3문 이렇게 세 문제가 나와요, 보통. 그 각각의 문제가 하나의 글로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남들이 읽었을 때, 고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문 과목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서술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저는 사실 일반 행정직 공부를 1년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벼락치기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여러 단행본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행본들을 읽으면서 정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행본들을 읽고 수험 공부를 하면서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나만의 논리적인 흐름을 짜고요. 이론은 암기는 따로 하셔야 하고요. 강사들도 되게 많은데 뭐 보통 김희철, 신희섭, 윤정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고, 관련 수업으로는 여기도 정치외교학과 수업 일체가 관련 전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 전공을 시작하실 때 비전공자분들은, 저 같은 사범대나 인문대분들은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뭘 하는 게 좋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경제학과도 좋지만 정외과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 논문 과목이 정말 접근하기도 어렵고 따로 책을 읽는 시간을 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중 전공하면서 되게 그 이해도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서도 정외과 출신이 되게 많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행정학입니다. 여기도 정치학이랑 비슷하게 논문 과목이고 이론이랑 사례를 바탕으로 나만의 논리적인 글을 쓰는 건데요. 혹시 행정학과 계신가요? 행정학이 학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예전에 행시사랑이라는 합격자 카페가 있었는데요. 그 수험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시험 공부 처음 시작했을 때 행시사랑 아이디가 행정학은 학문이 아니다였습니다. 정말 잡학이에요. 어쩌면 경영학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농담으로 하는 거긴 한데, 잘 쓰다 보고 공부를 하고 하다 보면 되게 타당한 이론들도 많고 되게 와닿는 부분들도 있고 해요. 그런데 공부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글도 잘 안 써지고요. 논리적이고 나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했는데, 행정학은 어떻게 쓰더라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가 공부하는 과정이 되게 힘들기 때문인데요. 행정학도 서본결 논술 구조로 이루어지고 총론이 있고 강론,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무행정이 있습니다. 보통 정말 가장 까다롭고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는 흥미로운데 나중에 시험을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이게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하면 그 논문의 목차를 설정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범주화 능력이랑 논리적인 능력이 중요한데, 행정학이 그 범주를 짜고 목차를 짜는 과정부터 되게 난항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는 학원 강사로 박경효, 손기현 이런 분들의 수업을 많이 듣는데요. 행정학 같은 경우에 논문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행정학보나 아니면 다 여기저기 학술지에 나오는 논문들을 읽어야 하는데, 저희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 논문들을 다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원 강사들이 그 논문들을 짜깁기를 해줘요. 그래서 논문집을 만들어서 수험생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근데 학교 수업도 있을 거고 되게 개인적으로 공부한 영역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행정학을 공부할 때 도대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한번 범주화를 해봤거든요. 시험 범위가 네모면 교과서, 전공 수업, 학원 수업, 논문집이 있죠. 실제 시험은 저기서 나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실제 시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는 개소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점수가 평소에 착하게 산 사람이 높게 나옵니다. 제가 2차 시험 보고 나서 결과 기다릴 때 농담으로 쓰레기 주우면서 남들이 벌인 행정학 점수를 줍는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로 어려운 시험, 이 정도로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저 범위를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항상 실제 시험은 저게 빈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범위를 늘리고 남들이 안 보는 것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가지고 가서 어차피 시험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짓거리니까 나는 뇌피셜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짓거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재경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가져왔는데요. PPT에 넣었는데 제가 아는 부분이 없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에 합격하시면 3차 시험이 남습니다. 사실 3차 시험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 인원이 108명인가 102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차 시험에서 127명 정도가 붙어요. 그러면 120에서 130명 중에서 25명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3차에서. 3차 시험은 이제 개인 PT 발표랑 인성 상황 면접으로 하루에 다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그룹 토론도 있었는데 코로나 때 이후로 없어졌고요. 개인 PT는 아까 제가 정책기획 보고서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를 한 페이지로 작성해서 면접관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주거든요. 그냥 그 자료를 요약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거는 인성이랑 상황 면접인데 뭐 세 문제가 나와요. 인성 하나, 상황 두 개가 나오는데 인성 문제는 제 경우에는 뭐 네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냐 말해봐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상황 문제가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면접 문제는 반출이 안 돼서 제가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말로 해드리면 제가 시험을 볼 때는 도시철도를 만들 때 B시랑 C시가 있고 B시는 인구가 많고 C시는 교통이 열악하다. 둘 중에서 한 군데만 지어줄 수 있는데 어디로 지어줘야 하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항상 정답은 없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공직가치에 맞게 말하는 면접 시험입니다. 보통 공직가치라고 하면 그래서 공정성, 뭐 효율성, 형평성 이런 애국심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내 컨셉을 들고 가서 나는 이런 공무원이 되겠다 하는 걸 표현을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시험 같은 경우에 아까 점수화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저는 아는 게 임용 시험밖에 없지만 다른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2차를 둘 다 점수화를 해서 합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행신이 조금 다릅니다. 3차에서 면접 점수는 3단계밖에 없어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나뉘거든요. 여기서 우수는 2차 성적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이고 미흡은 2차 시험 상관없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보통을 받은 사람들은 2차 시험 성적 순으로 잘려요. 그런데 대부분은 보통을 받고요. 우수를 받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 한 6분의 1에서 7분의 1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2차를 합격 컷에서 아슬아슬하게 붙어도 이제 합격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대부분 합격 컷에서 금방 한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2차 합격 컷이 56점이면 한 플러스 1점 정도가 최종 합격 컷은 플러스 1점 정도 돼서 57점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실 때 내가 미흡을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잖아요. 미흡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흡은 정말 사람이면 안 주거든요. 미흡을 받은 경우가 제가 아는 케이스가 2명 있는데 한 분은 잘 이유를 모르고 한 분은 예전에 그룹 토의를 할 때 이제 상대방 쪽에서 찬성 반대를 나눠서 토의를 할 때 상대방 쪽에서 발언 시간을 조금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면접 중에 이 정도가 아니면 미흡은 안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 미흡을 받으신 분이 나중에 합격을 하셔서 연수원에 들어왔는데 그분은 이제 현직에서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이상하신 분으로. 그 사람이면 안 주니까 여기 계신 우리 학우님들은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시험 소개는 끝이고요. 제가 간단한 제 수험 생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감사 기간이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면접 기간이 겹쳐서 준비할 시간이 좀 짧았어요. 퀄리티가 떨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8년 여름에 신림동에 가서 수험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9년 여름에 다시 안암동으로 돌아와서 혼자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21년에 1차를 보고 고시동에 들어가서 한 3개월 공부하고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교육행정직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기 교행 계신가요? 교행 준비하시는 분? 과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합니다, 후배님이나. 제가 졸업한 지 좀 오래돼서. 그 교행이 요새는 6명 정도 뽑는데 5명 서울대 사범대, 1명 고려대 사범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교육학의 특성상 정책 문제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 정책 스터디를 구하시기도 힘들고 계속 공부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되게 좀 많으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아무런 제 전에는 저희 과에서도 교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림동에 가서 여기저기 들이박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학원 실강 수강을 했고 원룸에 살면서 독서실 다니면서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때 생각보다 좀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내년에 보면 붙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교육행정직을 13명 뽑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귀신같이 제가 이제 2년차 제시가 되니까 그 TO가 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차에서 떨어졌고요. 그래서 못해 먹겠다 하고 일반행정으로 바꿔서 합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소수직렬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수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면 바꾸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소수직렬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워낙에 뽑는 인원이 적으니까 한 명만 더 들어와도 이게 커트라인이 변동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재경직이나 일반행정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편이니까 그쪽으로 돌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소수직렬이 연수원에 가면 되게 좋아요. 연수원에서 소수직렬은 황족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차 배치 때문에 연수원에서도 경쟁을 해야 하고 성적을 따야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연수원에서 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연수원 생활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 연수원 과정은 크게 공직가치 함양, 개인보고서 작성, 정책기획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PPT가 공무원 같죠? 처음에 공직가치 함양은 정말 자는 시간이에요. 이제 애국심이 무엇이냐.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이제 훈련소에서 틀어주는 정훈교육 이런 것도 하루 정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말 근데 숙면을 취하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이미 면접을 통과하신 것만으로도 다들 공직가치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보고서 작성에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정책 보고서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냥 면접 볼 때 개인 PT를 조금 확장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부담은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게 정책기획 평가인데요. 이거는 한 팀마다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팀이 돼서 좀 큰 사이즈 정책을 기획하는 프로젝트예요. 한 달 동안 진행이 되고 제가 그 한 달 동안 하루에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정책을 크게 만들고 예산안을 짜고 법률 재개정까지 해야 하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제가 했던 팀이 제작한 보고서 요약이에요. 저희는 은둔 청년 사회진출 지원 방안을 했고 추진 배경,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구성이 되고 현황 및 문제점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이게 문제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통계에 기반해야 하고요. 내가 이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당장 우리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 합당성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현실성을 계속 검증을 해야 하고 금전적으로 되든 실질적으로 되든 해외 사례도 조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짜요.
이건 저희가 했던 개선 방안 중에서 은둔청년 대상으로 뭐 바우처를 지급하겠다 그런 건데 이제 뭐 보조금을 얼마씩 하고 국비는 얼마, 지방 예산은 얼마, 그리고 뭐 바우처, 상담 바우처이니까 상담사 고용 비용, 상담사 뭐 상담 시설 임차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고요. 실제로 하시다 보면 후려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예산이 깎이는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률 재개정인데요. 법률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만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법령들은 보통 보통 행정부에서 바꿉니다. 법률도 행정부에서 제안을 해서 의회에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제정해야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고 그리고 현재 있는 법령에서 어떤 지원 요건이나 그런 것들을 개정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법률 재개정안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무관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도 지금 제대로 일을 한 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연수원이랑 지금 현직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효율성, 공정성, 전문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행정이라는 거는 결국에 영어로 하면 Public Administration이잖아요. 공공경영학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한정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까를 논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니즈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충족을 하는데 그러면서 국가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안, 세금을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성인데요. 공직자들은 항상 뭐 공정해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있는 문화예술과에서도 뭐 땅 가지고 기독교 재단이랑 불교 재단이랑 싸우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럴 때 제 개인적인 배경이나 내 관심사나 그런 걸 제쳐두고 최대한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인데요. 고시 공무원들을 특히 5급 이상 정책 공무원들을 말할 때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제너럴리스트라는 말을 써요. 이게 스페셜리스트의 반대말인데요. 공무원들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행정안전부에 가게 된다고 하면 행정 쪽에 지방자치 업무에서 2년 있다가 갑자기 안전 쪽으로 가서 뭐 재난방지위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년이라고 다른 과로 가고 하다 보면 한 과에 대한 전문성을 쌓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쪽들은 그냥 문화, 체육, 관광 세 가지로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얻기가 힘든데 반대로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의 모든 업무들을 다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10년 안에 거의 그 부서에 있는 모든 업무들은 한 번씩 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지만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정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차피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전문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면 뭐 학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분들이 다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그걸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량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7급이나 9급 출신 5급 사무관님들은 젊으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고 9급 출신들은 50대도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는 뭐 나이가 어리면 20대 중반이고 많아봤자 3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되게 아이디어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저도 처음에 수습으로 들어와서 뭐 회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불러서 사무관님 하면서 불러서 예 하면서 가니까 뭐 사무관님 뭐 요즘 MZ 세대들은 뭐 그런 거 없냐고 그러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막 정말 독창적이고 그런 창의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그 세대 간의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는 정말 당연하고 일반적인 건데 뭐 이런 정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어떻게 뭐 지원을 해줘야 대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런 정책을 짤 때도 생각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정책을 짜면 정말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대가 특히 저희가 입직을 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청년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요구를 하십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다 채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참고가 돼서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량인데요. 저희는 1급부터 9급 사이에서 딱 가운데에 있잖아요.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을 확률이 높고 저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막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속되게 말하면 아저씨들이랑도 잘 노는 역량도 필요하고요. 되게 밑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하급자들이랑 소통을 잘 하면서 그 내용들을 상급자들한테 잘 전달하는 역량이 필요해요. 우리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 7급, 9급 공채 출신이고 위에 있는 분들은 다 고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가운데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케어를 해주는 역량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역량들을 합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텐데 PSM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공공봉사동기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행정학 할 때 행정학 답안을 쓰다 보면 항상 쓸말 없으면 갖다 붙이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입직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PSM이 필요해요. PSM이 없으면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되게 정말 박봉이에요. 뭐 사회초년생 치고 뭐 물론 공무원 치고는 많이 받는 편이고 사회초년생 치고는 뭐 먹고 살 만큼 받고 있고 절대로 적은 연봉은 아닌데 3년차, 4년차, 5년차가 되면 주변에 전문직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뭐 억대 연봉, 억대 1억 5천, 2억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 저희가 되게 초라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이 리트를 보거나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일을 하다가 저희가 3년차, 5년차, 7년차 사무관 정도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저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역량이 생기고 실제로 사무관들이 장관 보고까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내 보고서가 차관급, 장관급까지 올라가서 실제로 우리 부서의 정책이 되고 실제로 그 우리나라가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이더라도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버텨낼 수 있는 버텨낸다기보다는 그 뽕에 차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끝났고요. 간단한 FAQ를 준비해 봤는데 이건 제 수험 스케줄하고 루틴이었는데 일단 연간 스케줄은 보통 학원 강의를 많이 들으시니까 학원 강의 기준으로 가져왔어요. 보통 3월에서 6월 동안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예비 순환 강의를 듣고 시험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은 3순환 실전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7월, 10월에 1순환 강의, 이론 강의를 듣고요. 그리고 11월에서 2월에 2순환 강의가 개강을 하는데요. 보통 1차 시험을 3월에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차 시험 준비를 딱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순환은 사람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본인이 1차가 되게 불안하고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하면 2순환 강의를 버리셔도 되고요.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되니까. 그리고 뭐 내가 1차에 좀 여유가 있다. 한 달 정도 공부하면 충분할 것 같다 하면 2순환 강의까지 수강하면서 계속 꾸준히 따라가시면 되고 이건 1년차 기준입니다. 2년차부터는 굳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우선 예비순환, 1순환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고요. 2순환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마지막에 합격하는 애 3순환 강의를 수강한 것도 조금 후회했거든요. 행정학이나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뭐 강사들이 논문을 정리해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듣는 건데 뭐 행정법이라든지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굳이 3순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나 싶은 경우도 많았어요. 이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인데요. 이제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신림동에 있을 때는 고시식당에 있으니까 거기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안암동에 있을 때는 귀찮으니까 아침은 제끼고 이제 독서실이든 고시실이든 도서관이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공부하고 1시간 밥 먹고 보통 1시부터 5시까지 강의를 듣든가 문제를 풀든가 하고요. 그리고 5시에서 7시까지 저녁 먹고 뭐 운동하고 좀 쉬고 다시 7시부터 11시까지 저녁하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집에 와서 뭐 집안일도 하고 했었는데요. 보통 이제 9 to 11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제 표준 루틴이 9시부터 11시까지 도서관에 있는 게 루틴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체력적인 여유가 된다 하면 뭐 8시 출근이나 12시 퇴근이나 이런 걸 고려를 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9시부터 11시 정도를 지키는 게 체력 관리에도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신림이냐 안암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전 둘 다 해봤으니까 준비를 해봤는데 신림의 장점은 일단 물가가 상상 그 이상으로 쌉니다. 밥 한 번 먹는데 4,000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해결이 되고요. 고시식당으로 월식을 끊으면 아침, 점심, 저녁 해서 한 20만 원 선으로 한 달 식비가 해결이 되거든요. 방값도 상상 그 이상으로 쌉니다. 신림동에서 50만 원이면 안암에서 6, 70만 원에 구한 집을 구할 수 있고 전세도 생각보다 많고요. 안암동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하는 방이 신림에서는 보증금 100에 월세 30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확실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 그 신림동에 가면 대학사라고 인쇄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말 온갖 자료가 다 모여 있어요. 대학 모의고사도 있고 어떻게 유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오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치안이 안 좋습니다. 제가 신림동이 2동이랑 9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저는 2동에 살았는데 제가 나오고 나서 2주일 정도 있다가 제 옆 건물에서 어떤 감금 사건이 나왔었고요. 일단 가로등이 별로 없어요, 동네에. 9동은 그래도 서울대 대학가라서 좀 괜찮은데 2동 쪽은 정말 가로등이 없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시식당에서 밥 먹다가 제 옆에 앉은 사람이었는데 앞자리 사람한테 미역국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맞은 사람은 미역 이렇게 묻히고 뭐 주변 사람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여기 안암동에서 볼 수 있는 비율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장마철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제가 그 사람 우산을 훔쳐갔다고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데 그 경찰이 바로 하는 말이 이 동네 이상한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라고. 확실히 치안은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어두워요. 제가 나이 많은 만학도들도 되게 많고요. 제가 항상 신림동에 살 때 말했던 건데 버스를 내리면 가로등 그 전선들이 되게 거미줄처럼 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알 수 없게 공기가 뭔가 눅눅해요. 항상 왜곡된 젊음의 욕망에 점칠된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대한민국하고 다른 동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암동은 장점은 이제 도서관 공짜로 쓸 수 있고요. 고시동이랑 고시실이 있고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시설이 진짜 안 좋았는데 한 작년쯤부터 지원을 늘리고 고시동도 리모델링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설도 되게 좋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학금 같은 것도 이제 뭐 나올 것 같고 하니까 정말 좋고 이제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니까 되게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신림동에는 스터디 한 번을 하든 뭘 하든 이상한 사람들이 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 학교에서 스터디를 하든가 같이 공부를 하면 그래도 같은 학우들이라 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라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의 비율이 좀 적어요. 되게 공부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저희가 업무하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은데 공부하면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확실히 학교에서 하면 그런 쪽으로 되게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친구가 많아요. 부르는 사람이 많고요. 술집이 많습니다. 뭐 상호명이라서 PPT에 넣지 않았지만 박한춘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고향들이 있죠. 이제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정보가 확실히 조금 제한이 돼요. 옛날에 비해 그 자료를 받더라도 신림동에 있을 때는 그냥 옆에 한 1분 걸어가서 바로 인쇄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젠 따로 주문을 하든가 해야 하니까 이변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고요. 이제 되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께서 되게 좋고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어교육과 2학번인데요. 저도 사범대에 들어왔지만 그런 교육행정 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2학년인지라 아직 준비는 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준비할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준비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뭔가 행정고시나 사무관에 대한 좀 로망이 아직 가득 차 있는데 선배님께서도 이제 희망하시고 준비하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갖고 계셨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습을 하시면서 실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준비 이전에 가졌던 로망이 실제 일을 하시면서 와장창 깨졌던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직은 그렇게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이제 확실히 제가 좀 친했던 선배들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지방자치제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최근에 좀 안전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 세월호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고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새로 들어간 사무관 신임 사무관들을 다 안전 파트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재난안전정책과에 가셨는데 보통 내가 행정직인지 운전직인지 모르겠다 하고 사실 업무상이라기보다는 주말 출근이 많기도 하고 행사가 많으면 뭐 차관님 모시고 어디 갔다 오고 주말에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바쁜 과로 가면 근데 그분이 좀 재수 없는 거긴 해요. 바쁜 과로 가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다른 선배는 문체부에 계신데 이번에 잼버리 때 실사를 갔대요. 한번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사전을 가서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해드리지만 처음에 땅을 딱 밟아보고 나서 와 큰일 났다.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십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고시 준비를 한 지 이번 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고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언제 붙을지 모르고 되게 막연함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혹시 고시 준비할 때 막 슬럼프 빠지셨을 때 극복 방법이나 아니면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다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차 탈, 1차 탈 최종 합격했잖아요. 제가 1차 떨어졌을 때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수험 기간 말고도 그 전에도 1차 시험을 몇 번 봤었거든요. 뭐 군대 있을 때 시험 삼아 한번 보고 그럴 때는 거의 공부를 거의 안 해도 합격은 했던 것 같은데 1차를 떨어지니까 되게 충격을 많이 받고 이걸 그만두려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럴 때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잖아요. 그런 시점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때려치워야 나중에 다시 생각이 안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합격할 때는 슬럼프는 사실 1년 중에 한 10개월 정도가 슬럼프긴 했는데 확실히 체력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직업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고 생각을 해야 빨리 탈출한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잖아요. 저는 항상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드리면 아까 뭐 안암에서 단점이 친구가 많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술 먹으러 다니는 게 문제지 확실히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나는 공부해야 한다고 틀어박혀만 있지 말고 적당히 좀 돌아다니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면 일요일 하루는 뭐 어디 마실도 나가고 하면서 리프레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공부하면서 경제학이 좀 많이 문제가 된다고 느꼈었는데 혹시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서 경제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수학이고요. 이게 경제학은 결국에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면 내가 그냥 문제에 답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특히 미시 같은 경우에 이 행동 원리를 처음에 잘 짜고 이거를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만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이걸 그 전공 수업 들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많이 풀고 했었는데 제가 초시 때 경제학이 56점이 나왔고 합격할 때는 76점이 나왔어요. 딱 그 차이가 그냥 답만 풀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처음에 딱 그 뒤에 계산하는 건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앞에 목차를 짜면 1 행동 원리, 2 최적화 과정 그렇게 나오잖아요. 딱 그 두 가지만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그 연습책 한 권을. 그런 과정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먼저 선배님 강의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수습 사무관을 경상남도에서 하고 계신데 혹시 그 수습 지역은 배치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해마다 다르게 지역마다 TO가 나와요. 직렬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 6명, 재경 2명, 뭐 정기직 1명, 기계직 1명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희끼리 배치를 합니다. 이게 연수원 들어가시면 자치회를 선발을 해요. 그럼 그 자치회에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지역 연고자들을 몇 %나 배정을 해줄 거냐, 그리고 방식은 추첨으로 할 거냐, 가위바위보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다 정하고요. 소수직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 안쪽이니까 자기들끼리 쇼부를 봐서 자기들끼리 정해서 제출을 하면 그대로 배정해주고요. 그분들은 아마 뭐 원하는 데 다 있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가고 겹치는 데가 있으면 가위바위보에서 정하든가 사다리를 타든가 하고요. 일반 행정이나 재경은 인원이 많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고자들을 70%였나 80%였나 우선 배정을 했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연고자 우선 배정하고 남는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들을 배정을 했고요. 그 추첨으로 엑셀 돌려가지고 추첨으로 배정을 했고 떨어지면 이제 2지망 3지망 해가지고 배정을 했고요. 네, 지역에 따라서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대전의 일반 행정직이 0명이었고요. 그리고 대전 사람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보통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일반 행정이 10명이 나왔고 재경이 0명이었어요. 재경직 친구들이 좀 많이 울었는데 나중에 합격을 하시고 지방연수를 가시게 되면 제주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제주도 3달 살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냥 이 동네 한 달에 단기로 구한데도 한 달에 50 정도밖에 안 하고 10명 정도 가면 분명히 차 가지고 오는 사람이 1명 정도 있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투어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아직 진입은 하지 않았는데 집 피셋을 풀어보니까 피셋형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행정고시를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피셋 점수도 노력하면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깜빡했네요. 이게 저는 피셋이 사람마다 정해진 점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람마다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있기는 해요. 확실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제가 별명이 커트라인 판독기였거든요. 제가 항상 합격한 애 말고는 항상 컷 플러스 한 문제였어요. 항상 시험 보고 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시험장 나오자마자 전화 와서 몇 개 틀렸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떨어질 때도 컷 마이너스 한 문제로 떨어져서 되게 판독기였는데 저보다 높으면 합격한다는 게 정론이었는데 마지막에 합격할 때는 컷보다 6점인가 7점인가 높게 합격했어요.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고 특히 언어는 조금 올리기 힘들고요. 자료나 상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오릅니다. 이게 뭐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아니면 몇 번이나 풀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무조건 오르고요. 저 처음으로 시험 봤을 때 자료 해석이 57점이었어요. 합격했을 때는 85점인가 그랬고요. 언어는 조금 노력을 하셔야 하고 상황 판단도 생각보다 잘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막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셋형 인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3년 동안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느낀 게 있거든요. 1년 차 때는 와, 나는 바보다. 난 진짜 멍청하다. 그러고 2년 차 때는 어쩌면 저 사람들 생각보다 내가 좀 덜 멍청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3년 차 때 합격하는 데는 저 새끼들은 나랑 똑같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연수원 들어오셔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상위 10% 정도 있고요. 정말 총명한 친구들이 있고 나머지는 다 저 같은 바보들이에요. 그냥 쓰레기 열심히 주워서 죽든 사람들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본가에서 가족들이랑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금은 안암도 아니고 본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신림동에 가보니까 남들이 다 하던 걸 내가 안 하고 있었다라는 어떤 수험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혹시 그래도 신림에 한 번쯤은 꼭 가는 걸 추천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저도 피셋 관련인데, 저도 처음으로 피셋을 풀어봤을 때 점수가 높지가 않아서 일단 이걸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피셋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게 피셋은 기출을 채워야 된다, 뭐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듣는데 사실 그게 어떤 건지 아직 느낌이 확실히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1차 준비를 하시면서 기출은 어떻게 분석하고 기출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신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지방 사람이라 가지고 저는 어차피 자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신림은 꼭 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거기 가지 않더라도 사람마다 공부하는 법은 다 다르거든요. 뭐 남들이 하는 거 안 한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저도 실제로 마지막에 합격하는 애 제가 직렬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년도에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이 9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9월에 정치학 공부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6월에 합격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치학이랑 선택 과목은 답안도 한 번도 못 써보고 정말 딱 한 번도 답안도 안 써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과목 점수도 괜찮았고 자기한테 맞게 하면 됩니다. 진짜 굳이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막 그냥 너무 남들이 하는 걸 내가 안 하고 있나 그렇게 불안하다면 지금 학교로 통학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따로 공부만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본가에서만요? 그러면 스터디 같은 거는 굳이 안 하더라도 뭐 수기나 그런 걸 몇 개 읽어보시면서 고파스에 들어가면 되게 많거든요, 그거. 뭐 법률 전원에 나오는 수기들은 수석 수기라서 우리랑 약간 좀 두뇌가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고파스 수기들이 되게 아슬아슬한 사람들도 있고 그냥 뭐 중위권도 있고 다양하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정말 사람마다 두뇌 구조가 다르잖아요. 1차 시험에 뭐 기출이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 하는데 저도 사실 본질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좀 무식하게 하는 편이라서 1차는 양치기로 했어요. 기출은 한 번 정도 풀어보고 한 번 그냥 쓱 풀고 해가 지나다 보면 또 기출을 다 외워서 기출 풀면 평균 95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뭐 실전 모의고사 그런 여러 학원 문제들 있잖아요.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데 저는 그냥 그거를 무식하게 많이 푸는 식으로 해서 좀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께서 정해주시면. 두 분 다 안 되나요? 네? 두 분 다 안 되나요? 짧게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 그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정고시 이런 거 하려면 하는 걸 되게 빨리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면 행정고시 보고 나면 진로도 이제 여러 직무로 갈 수 있다고 해도 되게 어쨌든 한정적이고 공무원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되게 일찍 정하시고 그 행정고시를 보면 진로도 한정적인데 그걸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렇게 빨리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24살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군대 있을 때 정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좀 멋있는 건데 제가 원래 뭐 운동도 좋아하고 어릴 때는 제가 국악을 전공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고 가려고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좀 문화예술 쪽에서 문화예술이든 체육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어릴 때 막 국악하는 사람들 억지로 막 굴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 힘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고요. 하나는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군대 제가 의경 출신이거든요. 그때 경정이라는 대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5급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내가 저 인간보다 높이 가야겠다.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 제가 아직 1차는 준비를 했었고 이제 2차는 본격적으로 진입하지는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글 쓰는 시간을 하루에 얼마나 잡으셨는지 그리고 실제 2차 공부를 이론이랑 문제풀이랑 어느 정도 비중으로 두셨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좀 간단한데 2차에서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체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점수에까지 영향을 좀 미치는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공부 시간은 초시 때랑 좀 짬이 찼을 때랑 다른데 초시 때는 저는 답안 한 번도 안 써보고 들어갔어요. 이게 일단 뭐를 알아야 글을 쓰니까 글 쓰는 연습보다는 일단 내가 해야 할 거를 다 해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마지막에도 정치학이랑 전 선택 과목이 지방행정론이었는데 그 두 개는 시간이 없어서 답안 한 번도 안 쓰고 들어갔고요. 대신에 경제학이나 행정법, 행정학 이런 거는 그래도 좀 3년 차쯤 되니까 아는 게 많아져가지고 그때는 이론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없이 대부분 문제만 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정하면 되고 굳이 글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사람들 뭐 하루에 100점 써야 한다, 200점 써야 한다 하는데 굳이 필요 없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해요. 중요한데 저도 악필이거든요. 이게 이쁜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잘 보이는 글씨가 중요해요. 저도 평소에 글씨랑 이제 답안 쓸 때 글씨체랑 달랐는데 저는 이제 미관을 포기하고 가독성에 집중한 글씨체를 썼거든요. 최대한 각지게 그냥 심 빼고 흘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판본체 느낌으로 하나 딱딱 쓰는 게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굳이 교정할 필요는 없는 게 채점하시는 교수님들도 이게 수험생 하나하나 인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악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요. 그래서 뭐 너무 마음이 쓰이면 교정을 시도해도 되는데 굳이 시간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오늘 귀한 시간 내준 선배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